자, 이번 주 수요일은 맞짱 토크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장 커플. 짱. 짱. 네. 두 분 다른 방송에서 계속 같이 다니면서 호흡이 너무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우리 뉴스킹에서 먼저 조합을 제일 먼저 여기서 해주신 거잖아요. 했죠. 예전에. 다른 데서 자꾸 표절 아닌 표절을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두 분. 근데 두 분 어떻게 좀 이렇게 토론해 보면 좀 맞습니까? 아니에요. MBC에서 먼저 했어요. 아유 YTN 여기 왔으니까 YTN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군요. 마음 인지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여기서 먼저 예. 기획을 했는데 근데 MBC가 네. 낼름 먹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많은 곳에서 이제 같이 하면서 호흡을 잘 맞추고 있는데 요 얘기도 한번 해보죠. 금방 김성환 정책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영빈관하고 뭐 상춘제까지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활용한다면 그건 뭐 필요하냐. 이때까지 왜 나왔냐. 도스태핑도 안 하고 그 얘기까지 질문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말씀 주십시오. 청와대 나온 거는 잘하셨죠. 많은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린 것 잘하셨고요. 구중궁궐 청와대라는 곳에서 나온 네. 것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명분 원칙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뭐 도스태핑 중단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한 제대로 정비를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춘제나 뭐 또 영빈관 재활용하고 거기 이용하는 건 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야당이나 언론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영빈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800억 이상 네. 새로운 신축 예산을 담으려고 했지만 야당이 반대했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외국 정상들과 여러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뭐 호텔 아니면 뭐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빈관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다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너무하다. 예산도 안 주고 자기네들이 영빈관 재활용하라 라고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또 재활용하면은 왜 재활용하냐고 그러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 예. 포인트는 예. 재활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청와대로 그냥 다시 가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쓰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산 들어가셨죠. 한남동 관저하죠. 그다음에 영빈관 쓰죠. 상춘제 쓰죠. 그리고 뭐 물론 휴일이니까 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별도의 시간에 쓰겠다. 뭐 야간에 뭐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그럼 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동선이 굉장히 넓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이 정도면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도핑 아직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예.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가 뭐냐 그러면 이제 1번이 저는 개인적으로 도어스태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과가 예, 그 MBC 문제를 가지고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옹졸하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 한계 매체하고 끊임없이 쟁투를 하면서 물러서지 않으면 이거 안 해, 나 안 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대통령다운 정치일까에 대한 저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시라도 빨리 좀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 새롭게 하는 게 이더라도. 맞다.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거 아니면 저는 차라리 그냥 시스템이 무너져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으니까 새로 구축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전 비용도 민주당에서 따져보면 1조 80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쓴 건 그냥 매몰 비용으로 치고 이참에 그냥 다시 가라. 다시 가요? 다시 가라. 돌아가라. 예, 그게 낫겠다. 그게 싸다. 이런 가성비가 그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같이 다시 돌아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안 가겠죠. 한데요. 왜 가라고 자, 그러세요? 새로운 아니, 집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많이 드니까 뭐 예, 그런 사실은 의도가 아닌가 민주당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 우리가 경제 위기고 그리고 내년에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상 민생에 써야 될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지하철 이렇게 보면 네. 노숙인들도 좀 많아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임대 빈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활력 같은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빈 건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실감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사실은 민생 예산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 예산에 1조 800억이나 써야 된다. 그리고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써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토론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사실은 것이다. 왜냐하면 네. 청와대 이전이 급속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근데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싶긴 하네요. 유무형의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또 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자, 또 그러니까 세워보시죠. 이제 앞으로 4년 알겠습니다. 6개월 동안 써야 되는 비용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돌아갈 하여튼 뭐 재활용도 하고 많은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예. 청와대 또 즐기시기도 하고
자, 좋잖아요. 또 새롭게 만든 이제 관저가 또 다르게 또 의미가 주목되는 게 관저 정치가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오기도 하고 또 오늘 저희 그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 네. 가고 싶은데 안 불러주신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조경태 같아요. 의원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나경원 네. 의원도 아이고 우리는 못 갔는데 낙점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조경태 의원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뭐 남의 밥 먹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 네. 기자들이 파파라치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본인도 불러줄 것을 기대하고 기대는 있다. 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저 정치 이상민 또 한동훈 장관 두 분도 갔다 왔더라고요. 그 관저에서 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모습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다른 얘기를 듣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민, 한동훈 이분들도 갔지만 한미 군 수뇌부 분들도 갔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갔어요. 이런 모습들은 괜찮아요. 많은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정치권의 인사들 특히 국민의힘의 윤핵관들만 불러서 당무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인식을 주거나 야당 인사들을 좀 안 만나는 것은 아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안타깝다. 있지. 예. 이 왜 관저에 왜 이렇게 사람들 거기서 왜 식사하고 왜 만나요? 이거 갖고 뭐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아하. 보여지고 하나 더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저는 대통령의 관저에서 누구를 만나는 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그런 문제. 저 궁금한 게 이거 네.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누가 얘기를 밥 먹고 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면 다양한 버전이 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녀온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이 확인을 해줬다. 막 얘기해도 됩니까? 밥 먹었다고? 뭐 이제 자랑하고 부적절한 것 싶어서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 대통령하고 만나서 나눈 얘기는 원래 뭐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다. 뭐 이런 저 얘기가 같으면 얘기 안할 정치 것 도의상, 같은데요. 예. 정치 도의상. 에이, 박진영 제일 먼저 얘기가 앵커님. 기자회견할 것 같은데. 저는 네. 부르질 않으니까. 나는 언제 만났다, 나 네. 반찬은 뭐 나왔다, 뭐 뭐 나왔다. 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맛있더라. 뭐 이런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두 네. 번째는 또 어떤 설이 도냐면 아니다. 대통령실이 먼저 흘리고 그리고 의원실에서 확인해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버전이 막 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고 비공식적이고 그리고 또 저는 한쪽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수사로 반대파는 거의 뭐라 해야 됩니까? 사실상 괴멸시키는 그쵸. 분위기로 가고 오히려 내 편만 불러서 확장시키는 정치.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종교인들도 보면 전부 보수 쪽만 불러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확장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이른바 관저 정치라는 뭐 식사 정치, 관저 정치 뭐 이런 네이밍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박정희 시대의 안전가옥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안가를. 예. 그러니까 한남동이 안가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러서 이를테면은 전대 일정 같은 경우도 원래 당초 뭐 5월에서 6월 이 6월 정도였는데 가다가, 예. 안 돼. 2월에서 3월로 땡겨. 2말3초로. 그래서 예. 3월 안에 해야 되고 그리고 느닷없이 뭐 주영 대표 그리고 또 대통령도 뭐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뭐 어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음 차기 당 대표의 자격 조건 같은 게 나옵니다. MZ 세대에게 소구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다. 뭐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정치가 상당히 특히 국민의힘이 사담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좀 부분이잖아요. 듭니다. 메시지로 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한동훈 장관 만난다, 이상민 장관 만난다, 윤핵관들 만난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장윤선 기자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음. 뭐 국민의힘의 여당의 지도부들과 공식적으로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네. 뭐 당 돌아가는 것 아니면 국정 돌아가는 것 같이 의견 나누는 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너무 강하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비치거나 이용당하는 것은 분명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만날 수는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공개돼 가지고 이용당하는 게 전 정말 상당히 이용당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어떤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예를 들면 김기현.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나 당대표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예. 나 당권 주자 중에 제일 먼저 나 대통령 만났다. 그런 대통령의 거. 마음이 나한테 예. 있는 거야. 라는 내가 이미지를 제일 먼저 만났어 이거. 그렇죠. 예. 다른 사람 못 만났지.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개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뭐 정치인들이야 워낙 나 대통령 만났어 막 자랑하고 싶겠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한미 군사 수뇌부 만난 거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 나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만나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시기상 그런데 조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3가지 조건, 당대표 조건 그것도 시기상 보면 대통령 만난 이후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윤심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 3개에 맞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 아니냐. 뭐 지금은 조금 말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까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관저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윤심을 중심으로 한 줄세우기 정치가 본격화되는 줄세우기? 거고요. 예. 이거 사실 예전에 우리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보스 아하. 개파 정치가 개파 정치.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총재 시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사실 상당히 보수 정치를 보수 정당 개혁 운동을 사실상 많이 했고 역대 처음으로 30대 당대표를 뽑아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문제 특히 이제 MZ세대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나오는데요. 네. 이미 국민의힘은 총선 모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차기 총선은 86세대 대 새로운 물결의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막 진도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해야 되는 산적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해야 되죠. 예산보다 더 앞서서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해야 되고 지금 당면한 과제가 많은데 별로 관심이 없구나. 차기 당권 누가 그리고 그래서 다음 그 총선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만 골몰하고 있구나.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네. 중요한 문제니까 그거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최적의 구도를 만들고 싶어요. 장 소장님한테는 여쭤볼게요.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차출?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예.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에 전격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51%라고 제가 다른 방송 들었습니다. 52%까지 얘기했는데 예. 딴 방송은 안 드셨군요. 네. 52%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대통령께서 어제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불쾌하다. 안 된다. 아니 장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왜 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MZ세대의 소구력이 있는지 수도권의 소구력이 있는지 네.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3번째 문제에 대한 방점은 있는 것 같아요. 공천 부분 예, 말이죠. 공천 호흡 맞춰서 위험성 없게 할 수 있는 것. 대통령과 호흡 맞추는 거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알아. 뜻을 읽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 한동훈 장관이 가장 적임자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성이 높게 봤는데 대통령께서 선을 그었으니 뭐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 후보군들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후보자들을 말하는 네. 거죠. 예. 어쨌든 국민의힘 계열의 차기 지도자 누구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2자리 숫자로 지금 1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 그런 유혹에는 계속 유혹을 받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관저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관저 정치 소통하는 측면에서 좋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하는 정치 대통령의 말, 행동은 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감동을 줘야 예. 된다. 예. 내 사람 챙기고 나랑 얘기하기 편한 사람 불러서 소통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 민생을 챙기고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더 국민들이 박수 쳤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알려지기로는 네. 3일 전에 예.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밥 먹었대요? 만찬을 했다. 밥 먹었대요? 라는 얘기가 알려지면 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국민들이. 그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한번 조금 네. 더 하면 지금 술자리 그 의혹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하고 더 탐사를 고발도 있지만 10억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이 과하죠.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 정확하지 않으면 그리고
완벽하게 증거 없으면 입도 열지 말아라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MZ세대 소구력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면은 그 얼마 전 여론조사에 있었는데 MZ세대의 소구력이 별로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 여론 있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쭉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젊은 층한테 인기가 없고 70대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 얘기하면 또 이제 선거보도 예.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뭐 여러 조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장년층한테 소구력이 있지 MZ 세대에는 소구력이 있는 아하.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러냐?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통계적으로 네. 그렇고요.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은 딸 논문 표절 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MZ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공정이에요. 공정. 네, 네.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딸 논문 표절은 공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누구냐?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MZ 세대 합니다. 하면 뭐 이준석 대표가 뭐 대표 주자인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몰아내고 밀려난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이면 다시 또 MZ 세대를 소구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원론적이고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 네. 정말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수도권의 민심에 뭐 소구력이 있어야 선거에 이기지. 자, 우리는 영남당이니까 영남 지역에 관심을 받고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대표 되면은 총선 승리가 유리해져.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식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거 승리를 위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김우겸 의원이나 그죠. 더참사에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거 그거 네. 부분 15억 고발 조치. 10억 뭐 손배소 소송한 거는 저는 적절하고 잘했다라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저런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김우겸 국회의원이 허위와 거짓 사실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그건 그거 잘한 일입니까? 그 더탐사는 아직도 우리는 끝까지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만 불태우고 있잖아요. 최소한 진솔한 사과를 해야죠. 한동훈 장관도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김우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라는 이름도 얘기하지도 않고 대통령 등 관계자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그랬잖아요. 유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나는 사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과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 불편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우겸 의원과 더탐사의 업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자 입장에서 장윤선 기자 입장에서 이런 10억 손해배상 소송 어떻게 보시는지요? 너무 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는 정치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김우겸 의원이나 그렇습니다. 예. 김우겸 의원도 그렇고 더탐사도 그렇고 좀 더 쿠킹이 된 상태에서 보도를 했어도 질문을 했어도 늦지 않았다. 너무 설익은 상태에서 질문한 것은 맞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장에서 이런 의혹이 있고 제보자가 왔고 그리고 상당히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라고 하면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마치 무슨 뭐 투전판처럼 당신은 뭐 걸 거냐 난 다 걸겠다. 뭐 이러면서 이게 일파만파 확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그다지 좋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흘러서 문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부분에 대해서 뭐 유감도 표명하고 했으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기자들도 앞으로 취재할 때 좀 얼게 되죠. 사실 좀 부담감을 갖게 된다.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보도하면 큰일 나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입도 벌리지 말고 쓰지도 말아야겠다. 취재조차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굉장히 표현의 자유나 그리고 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경색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저는 장 조금 소장님. 다른 생각인데 네.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도 사실관계에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발언을 철회하든지 아니면은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책임을 하는데 져야 된다. 예. 김우겸 의원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지금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거짓 사실로 계속 공격을 하고 질문을 하고 네. 그런 모습은 한동훈 장관을 창피 주기 위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질문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실에 입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책무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내각 얘기도 좀 해보면 내년 1월 달에 개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월이면 2월, 3월에 전당대회하고 이것도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 12일 날 예.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전당대회 할 게 한 3월 10일 것도 또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게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맞더라고요. 비대위원회가 네. 딱 그때가 임기가 마지막이에요. 아, 그럼 3월 12일 전당대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네. 지도부 차원에서 네. 3월 10일이나 그 이전에 아.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어허.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예. 그렇다면 전당대회 합시다라고 하면 딱 40일 정도 걸리거든요. 실무적인 아. 준비부터. 그럼 역순으로 해보면은 2월 초 2월 초, 1월 정도. 말, 2월 네. 초. 예. 1월 초 정도에 전당대회에서 우리 후보들에 대한 아. 접수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1월 말 2월 초라면 1월 초에 그러니까 1월 말 정도에 한다 그러면 예. 1월 중순까지 초중에, 예. 개각을 하게 되면 뭐 장관들도 투입될 수가 있는데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물연대 파업 등 이 노조와의 싸움 때문에 좀 당분간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용산 12구 참사 네. 때문에 좀 정치적인 행보를 바로 보이는 것이 아하.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라고 근데 전망을 시간표로 해봐요. 보니까 장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개각하고 당권 전당대회랑 연관성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 딱 근데 맞아떨어지네요. 사실 이 얘기가 조금 됐어요. 예. 한 몇 달 전부터 정치권 안에서는 떠돌던 얘기이고요. 그리고 개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개편도 같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예.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또 대통령께서 또 상황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해. 장윤성 기자가 얘기했으니까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네. 이렇게 네. 예.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도 민주당이 해임 요구하면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여하튼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각과 전대를 같이 해서 분위기를 일신해서 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읽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다 떠나서 이게 정부의 스케줄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국정조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특히 지금 유족들이 아이들이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 문제 아직도 해결을 안 하고 있고 이것이 무슨 내 사람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동생을 지키기 위하여 뭐 정치권의 요구 그리고 유족들의 요구 신경 쓰지 않겠어라는 태도로 한다면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국가는 없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정부가 고개 숙이고 대통령이 고개 숙이고 유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사죄하고 이상민 장관 문제 해결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네. 그래야 유족들이 그래도 좀 정부의 손을 잡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추모를 하면서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족들이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태원 참사 이것 해결하는 거 그 부분에 이렇게 말씀 주시죠. 아니 유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 금쪽 같은 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끔찍한 상황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무 생각을 안 합니까? 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장관 이상의 공직자들은요 법률적인 책임보다 어쩌면 정치적, 도덕적, 예. 도의적 책임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지난 정권 때에도 많이 봐왔었고 네. 법률적인 책임만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은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자꾸 분당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박영선 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진짜 분당이 가능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어떻게 아니요. 나오는 제가 얘기입니까? 취재를 해보면요. 예. 전 민주당 오래 출입했었는데
현실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회초리 비슷한 것 회초리다. 같아요. 예. 몽둥이 지금- 아니에요? 몽둥이? 몽둥이요? 해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요새 보면은 이게 기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좀 싸울 때 좀 적극적이고 세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잘 안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좀 더 그 당이 스마트하게 싸우고 그리고 좀 혁신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사랑의 매라 이 말입니까? 사랑의 매? 아니 사랑의 매도 매기 때문에 매는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잘해라라는 잘해라.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 실제로 분당 된다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다. 이건 사랑의 매가 아니라요. 예. 그냥 야구 방망이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분당될 거야. 너 지금 공천권 내려놔. 너 당대표직에서도 내려와. 이게 어떻게 사랑의 매예요. 예. 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싫어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현실적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는 없을 것 같고요. 어허. 거기 또한 구심점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말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박영선 전 장관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이제 어젯밤에 막 취재를 했는데요. 공천권을 그럼 누가 행사를 합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튄다라는 얘기인데 그 민주당은 20대 국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네. 그때 김상권 혁신위가 있었어요. 근데 혁신위원으로 그때 조국 교수도 들어가고 뭐 우원식 의원도 있고 뭐 등등 했었는데 그때 혁신안이 굉장히 센 혁신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시스템 공천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가점 벌점 주고 경선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물론 다만 이제 경선을 누구를 붙일 거냐 그리고 공관위원장을 결국은 대표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그 대표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누구 보내 이렇게 사사로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네.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왜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했을까? 네. 좀 이해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박영선 대표 내년 1월에 미국 가시거든요. 미국 간다고요? 예, 미국 가서 1년 정도 아마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떠나기 전에 좀 지금 당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셔서 이렇게는 안 되고 순서리 디지털 정당을 좀 만들고 당을 혁신하고 좀 세련되게 가라. 후진적 시스템에 머물지 말고 보다 혁신 정당을 위해서 더 세게 좀 분투해라. 이런 차원에서 선배로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의 조언이 아니라 비속어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욕설 수준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끝났구나. 또 예.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짱 토크 장윤선 기자 또 장성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